자, 그러면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2020년 정보 처리 기사 필기 2장 화면 설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별로의 특징들 것들을 상세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할 때 우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표준화된 그런 기법인 도구, 분석 설계 도구인 객체지향 분석 설계 도구인 UML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UML까지가 이제 사실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이제 2장에서 보실 내용은 이제 화면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 그 화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이제 기업에서 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화면 설계에 사실 그렇게 크게 치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업무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능성, 사용성이 더 중요하지. 사실 뭐 이렇게 사용자의 인터랙션이라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업무 용도로 쓰시는 거고 또 업무 용도로 쓰는 거라는 얘기는 결국 사용자가 특정화돼 있고 그 특정화된 사용자들이 쉽게 말하면 쉽게 사용한다는 어떤 개념들, 사용성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UI, UX의 어떤 사용자의 어떤 그 직관적인 관점들, 직관성 또는 사용자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등한시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매뉴얼이나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IT 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는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사용자들이 기업에서만 쓰는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뭐 거의 4, 5세 되는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거의 100세 되시는 분들까지 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면서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가 사용자의 그 수많은 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니즈나 요구사항이나 어떤 습관이나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라든가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결국에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 사용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까지 고려해서 결국에는 인터페이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접하게 됐을 때의 그 접점되는 부분들 결국 화면이거든요. 화면이죠, 화면. 그러니까 뭐 버튼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뭐 이렇게 메뉴라든가 또는 뭐 그림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모든 화면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것을 통해서 기능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기능을 통해서 만족을 하는지 또는 편리한지 사용성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화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화면 설계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 디자이너가 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는 뭐 아이콘 만들고 화면에다 그림 이쁘게 만들고 그런 것만 고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접근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의 과제로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UI 표준 및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왜 표준하고 지침을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앱을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스펙트럼, 글씨가 좀 약간 두꺼워서 안 되겠네. 사용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 그러니까 전 세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부터 뭐 노인까지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또는 그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써야 된다든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쉽게 말하면 불특정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불특정 다수.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사용자의 트렌드는 이렇다 이런 트렌드가 이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용자들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점, 이 만족시키는 문제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용자의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에는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UI 측면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UI의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연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과 지침을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시간과 돈이에요. 그 생산성을 높여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사용자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보편성,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떤 이 컴퓨터와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의 예?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보편성에 대한 지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나 지침을 연구하게 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표준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UI 표준이라는 것은 모든 이제 UI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 때 사용자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표준 화면 구성이나 화면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표준적인 그런 어떤 지침들, 표준적인 그런 가이드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게 UI 표준이고요. UI 지침은 말 그대로 그 표준에 맞춰서 지켜야 될 것들, 수행해야 될 것들을 공통의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웹 UI, 우리가 웹으로 된 어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화면을 설계를 할 때에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세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특히 이제 웹 표준이라는 거, 우리가 그 W3C라고 하는 어떤 그 커뮤니 뭐라 그러죠? 어떤 표준을 만드는, 웹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드는 그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는 이렇게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그런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W3C에서 이런 이제 웹 표준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대해 사용되는 규칙이나 기술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웹사이트 작성 시에 이용하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웹페이지가 만들었을 때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어떤 사용하는 기기나 또는 어떤 PC를 쓰든 어떤 모바일 기기를 쓰든 어떤 웹브라우저를 쓰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 표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다른 기종이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작 기법, 이런 것들을 웹 표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웹 접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웹 접근성은 이제 어떤 환경,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예,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호환성은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민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웹 브라우저를 다양하죠. 웹 브라우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이 아니라 구글 크롬이라든가 또는 파이어폭스라든가 이런 웹 브라우저가 다양하게 제공하고 우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를 만족시킬 수 있게,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용자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다른 환경, 주로 이제 웹 호환성이라고 한다면 웹을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웹 브라우저에 대한 어떤 브라우징, 크로스 브라우징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 UI를 우리가 화면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우리가 이제 준수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웹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오래된, 이제 2008년인가 뭐 아마 그럴 건데요. 이게 좀 지났어요. 지난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이 막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어서 접근성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 접근성, 어떤 사람들 특정 부류만, 특정의 사람들만 웹을 접근하기가 쉬웠고, 어떤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의 웹사이트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컨텐츠를 제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엔 그렇게 만들었지만 웹 컨텐츠 접근성이라는 거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의 관점에서의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는 뭐 어린 아이라든가 또는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 또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어떤 공통적인 그런 인지 구조상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접근성이 모두 다 보편적인 어떤 접근성으로 제시하는 그 지침들, 그런 지침이라고 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도 유효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의 용이성.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웹을 딱 에서 제공하는 어떤 텍스트나 멀티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는 명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용이성. 그러니까 딱 인식해서 딱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perceivable,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은 뭐 어떤 컨텐츠를 텍스트를 제공했는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텍스트를 읽어주게 한다든가.
그래서 또는 또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동영상을 못 보는 사람들이 동영상에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못 듣는 사람들 대신에 캡션이나 또는 대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다양한 뭐 색상 대비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인식을 도와주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의 용이성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라든가 우리가 마우스를 쓰잖아요. 근데 실제 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못 쓰시는 분들은 뭐 입으로 또는 말로 또는 소리로 이런 것들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운영의 용이성. 그 다음에 이해의 용이성은 뭐 다양한 멀티미디어나 다양한 어떤 텍스트나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데 특정인들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독성이나 이해 용이성을 줘서 오류나 이런 예측성 그래서 뭐 오류가 발생돼도 그 오류라는 것을 오류라고 인식하지 않고 다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사용자가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 용이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가동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컨텐츠의 논리성이라든가 입력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서 UI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견고성이라는 건 로버스트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현재와 미래의 기기에서의 호환성을 말하는 거죠. 견고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어색한 부분인데 어떤 부하가 발생됐다든가 어떤 기기가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기기가 좋은 어떤 성능이 아주 뛰어난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능이 아주 최소 사양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경고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접근성 이런 것들을 문법 준수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기기마다 어떤 장벽이 없이 호환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WCS에서 제공하는 뭐 이제 웹표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용해서 정부기관 홈페이지 구축 시에 이런 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의 문법 준수라든가 또는 뭐 내용과 표현을 분리해서 그래서 뭐 마크업, 논리적인 마크업을 구성해서 이제 구조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작의 기술의 중립성 보장, 뭐 어떤 비표준인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가지고 어떤 이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는 되지만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되지만 어떤 일반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동작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인 표현, 그 다음에 운영체제 독립적인 거. 뭐 요즘 많이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든가 브라우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HTML5 기반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이제 운영체제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플러그인 같은 거를 제거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뭐 어떤 뭐 맥을 쓰는 사람이든 또는 IBM PC를 사용하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인 거죠. 그래서 장벽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웹 컨텐츠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표준을 준수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화면 설계를 우리가 하는 단계에 있어서 UI 어떤 관점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UI 화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바로 디자인을 하거나 바로 이렇게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설계 도구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그 도구 툴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요구사항을 듣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
어떤 시범적으로 또는 샘플로 이런 어떤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또는 뭐 그림으로 이렇게 손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UI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UI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스토리보드라든가 그다음에 와이어프레임,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실제 디자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좀 어색한 부분, 이 차이점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이 차이점들을 포인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스토리보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실제 어떤 구현되는 시스템에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화면단에서 동작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서 그거를 보드, 그러니까 어떤 판에다가 정리를 해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책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컨텐츠의 구성이라든가 기능정이라든가 데이터 연동이라든가 화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또 뭐가 좀 특징적이냐면 스토리보드는 전체적인 어떤 화면 설계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은 조금 더 실제 화면의 구조, 그 디자인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레이아웃,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버튼이 어디 위치하는지 또는 화면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텍스트는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레이아웃, UI, UX 이런 관점에서 쓰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랙션, 실제 기능, 동작 부분을 샘플로 구현할 수 있게 해서 실제 동작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플러스되면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보드라든가 와이어프레임은 실제로 이제 어떤 그 그림, 손 그림이라든가 어떤 이게 지면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든가 동작이 안 하는 정적인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여기 프로토타입은 이제 동적인 이제 모델링까지 시범적 모델링을 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 위주로 하는 거죠. 예. 주로 화면단에 인터랙션 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내부 로직이라든가 내부에서 돌아가는 동작들은 구현하지 않아요. 프로토타이핑에서는. 왜냐하면 이 스토리보드하고 와이어프레임하고 프로토타입을 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을 화면 설계를 하고 나서 다시 검토나 피드백을 받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와 의사소통 또는 검토, 피드백을 위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봐서 인터랙션 하는 부분들만 터치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와이어프레임은 스토리보드보다는 이제 그 개략적인 레이아웃이나 UI 요소, 그러니까 지금 밑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실제 앱을 만들었을 때 앱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케치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컨텐츠의 위치라든가 텍스트의 배치라든가 화면 단위의 설계를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와이어프레임이 뭐예요?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프레임 뼈대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뭐 점토 같은 걸로 이렇게 소조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뭐 안에 이렇게 뼈로 이게 그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점토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미술을 할 때.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에서 온 느낌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건 약간 좀 그 디자이너, 미술에서 나온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하는 그런 주로
그런 이제 화면 설계 툴이다. 그래서 뭐 손그림, 파워포인트, 키노트, 뭐 스케치, 뭐 이런 거, 일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 목업이라는 거가 이제 등장하는데, 목업은 아까 이제 와이어프레임은 조금 약간 이제 배치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선으로 그려서 이제 선으로 그려진 그런 구조라 그런 도구라고 한다면, 목업은 조금 더 실제화된 실제 화면과 유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처럼 실제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화면만 디자인한 겁니다. 실제 화면만 디자인한 거. 실제 화면처럼 실제 화면처럼 실제 화면처럼 디자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툴이 이제 파워 목업, 발사믹 목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현되지는 않는 거예요. 배치만 보는 겁니다. 배치만. 자, 스토리보드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화면 설계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설계서를 보통 그려요. 그 화면 설계서를 그리는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을 아웃라인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설명이나 페이지 간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와이어프레임은 그 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 화면에 대한 구조에 대한 내용이라면, 스토리보드는 실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의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문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작업 지침서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 프로세스, 콘텐츠 구성, 와이어프레임, 뭐 기능 정의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양식에 보면 여기 위에 이 부분에 보면은 스토리보드의 상단이나 우측에 보면 작성자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문서의 어떤 번호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거 기입하게 돼 있고, 좌측에는 여기는 이제 가운데 이 부분에는 UI 화면이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화면 설명, 이 부분은 화면 설명도 디스크립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능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쓰게 되는 거죠. 주로 뭐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나 스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이제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어떤 기능적인 거, 그러니까 상호작용, 사용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인터랙션 부분의 기능만 일부 구현해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 동적인 형태의 모형이 뭐다? 프로토타입인데, 뭐 페이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프로토타입으로 하는데, 실제 인터랙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디지털이 더 낫겠죠. 그럼 페이퍼로 하는 것 뭐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나 이런 그림으로 그런 거에다가 인터랙션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네, 글로 표현하는 거죠. 네, 또는 글로 또는 그림으로.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HTML로 실제 구현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도구들을 쓸 수 있다. 요즘에는 뭐 네이버 프로토나우라든가 카카오 오븐에서 이런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품질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제 화면 설계 부분에 왜 갑자기 이제 품질 요구 사항이 나왔냐면, 이제 사용자가 만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요구 사항, 이제 화면 설계하는 단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품질 요구사항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 품질 부분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품질이 결국에는 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품질이 좋고 나쁨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걸 누가 판단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사용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뭐 어떤 특수한 기능을 쓰고 뭐 아주 엄청난 기술을 써서 개발자가 뭐 대단한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딱 써봤는데 불편해. 사용자가 딱 써봤는데 만족스럽지 않아. 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한 노력이 수포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화면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어떤 품질 요구 사항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만족도 등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하는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특성의 총체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표준 지침으로서 국제 표준이 있는데요. ISO 9126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IS 25010으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뭐 다 공부해서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는 게 좋은데 외워놓으시면 좋은데 기신 사효유이 뭐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시면 이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속성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6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기신사, 효유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기신사, 효유이. 예. 이 각 특성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해놨는데 뭐 말 그대로 뭐 기능성에 대한 거는 어떤 요구에 만족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느냐라는 걸 측정하는 거고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성능 수준에 대해서 유지를 하느냐 만족스러운 성능을 유지하느냐 신뢰성은 그다음에 사용성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학습해서 쓸 수 있느냐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특별히 따로 배우지 않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게 사용성이고요. 효율성은 어떤 투입된 자원에 대비해서 성능이 발휘를 잘 하냐 이런 거고요. 유지보수성은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향후의 수정 개선을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이식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어떤 하드웨어나 인프라 소프트웨어나 그런 환경에서도 동일한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성능을 발휘하느냐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능력 정도가 다른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식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부특성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2장 화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화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